안녕하세요, 최일입니다. 8월 5일 오늘은 투자로 자유로워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그 파이어족을 꿈꾼다고 해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Retire Early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선호에 맡길 수 있겠죠. 근데 재무적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꿈이기도 합니다. 근데 재무적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하죠. 투자를 해서 자본을 던져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주식도 올랐고 부동산도 올랐고 채권도 올랐고 하다못해 금이나 에너지 같은 원자재도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경제적 자유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좀 마련된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살림살이가 나아지셨습니까? 그 살림살이가 나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살림살이로 나아지는 방법으로 제가 오늘 하려고 한 얘기는 자기 머리로 생각하기와 자기 생각으로 투자를 하기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나는 도대체 내 머리로 생각 안 했냐? 자기 머리로 다 생각을 했죠. 근데 그 방법에 잠깐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보면 우리나라는 근면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우리나라만큼 근면한 사람들이 별로 없죠. 지금도 여전히 52시간 근무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근한 사람들이 굉장히 또 다시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근데 근면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근면함은 부지런한데 쉼이 없는 것들이죠. 근데 성실함은 신중하게 살펴보고 완벽하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느낌에 보면 근면함은 이렇게 계속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성실함은 신중하게 살펴보니까 출발을 잘 못해요. 처음에 이렇게 출발하겠죠. 그러다가 출발점이 빨라지고 이렇게 이제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근면함은 크기는 있는데 방향이 없는 거죠. 그 방향에 대한 얘기입니다. 방향. 근데 이 방향이 양쪽이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서양의 차이가 있는데 동양은 지식의 출발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 서양은 세계의 근원은 무엇인가로 출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추계시대라고 해서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서양의 출발점은 세상은 무엇으로 일어났을까, 무엇으로 구성되었을까, 이게 그리스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하고, 아시아, 중국에서 만들어졌던 그 철학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포인트를 좀 많이 맞췄죠. 그래서 동양은 주로 관계와 사람에 대한 것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인이 예지신을 배웠고, 군군, 신신, 부부자자. 그래서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 다움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철학이 좀 많이 발달했습니다. 정치 철학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전했죠. 서양은 그것에 비해서 세상은 도대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분해를 하고 나누는 그런 본질은 무엇일까,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서양은 상대적으로 과학이 발전했죠. 과학. 그래서 뭐 미국에서 나온 그 대부분의 뭐 영화 같은 것들도 보면 애들이 다 이제 과학 실험 같은 거 하는 거 되게 많이 하고 뭐 SF 영화 같은 것도 계속 많이 만들고 뭐 이런 거랍니다. 결국 뭘 만들어냈는가 하면 재미있게도 동양은 세상이 기로 가득 찼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서양은 텅 비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힘인 중력이라든지 전자기력, 강력, 양력, 이건 전부 다 서양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과학이 기술로, 상품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산업혁명은 결국은 서양에서 출발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항상 앞서 있던 동양이 다시 이제 밀리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요거 되게 재밌는 실험이죠.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묶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 범주가 발달했고 지파의 발달있는 서양은 동물은 동물끼리 이렇게 묶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동양 사람들이 이렇게 묶는다고 해요. 그래서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다. 즉 맥락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들이죠. 이게 뭐랑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그래서 동양은 주로 스토리가 발달했습니다. 누가가 발달했죠. 누가. 근데 서양은 무엇이가 발달했고 과학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동양은 뭐가 만들어지기 좋은 구조인가 하면 문학 구조가 만들어지기 좋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서양은 과학이라든지 기술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 좋은 구조를 갖고 있죠.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문학이 발전하기는 좋은 구조를 갖고 있으나 동양이 투자를 하기에는 별로 좋은 구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투자는 정보를 다루는데 정보가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주식시장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만한 자료들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현재 경기를 봐야 되고 앞으로의 경기를 봐야 되는 경기 선행지수, 경기 동행지수를 보죠. 금리 같은 것도 뭐 단기금리 봐야 되고 장기금리 봐야 되고 뭐 장단의 금리 차를 봐야 되고 환율도 우리나라와 그 다음에 달러, 그 다음에 엔화, 그 다음에 유로화 이걸 다 보죠.
물가도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보고, 통화정책도 그 안에 있는 매파, 비둘기파 뭐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ECB는 어떻고, FRB는 어떻고, BOK는 어떻고, BOJ는 어떻고, 재정정책을 하는데 민주당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공화당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한국은 현재 무엇을 하고 있고, 기업의 현재 실적은 어떻고, 분기 실적은 어떻고, 앞으로 미래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이고, 미래 실적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바뀌었고, 이런 자료를 다 보려고 하면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다 보려고 하니까 되게 우리는 근면했던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아주 오래전에는 우리나라에 그런 이제 그 전설 같은 것들도 많이 내려왔죠. 뭐 증권사 브로커인 어떤 분이 실적이 엄청 좋았는데 어떻게 좀 좋았냐 하면 라꾸라꾸 침대를 갖다 놓고 매일같이 장이 끝날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2000개 정도 되는 종목의 차트를 다 그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슬프게도 그거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지속성이 없는 부분들이죠.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방향을 가져가야 될까? 제가 드는 생각은 결국 뭔가 하면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성실함이 필요해서 신중하게 살펴봐야 되죠. 도대체 나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그 다음에 그것이 세상이 도대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근원적인 모델은 무엇일까? 보이지 않는 힘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론 다 빼고 결론은 요식입니다. 결론은 요식. 그 1938년도에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고, 미국의 대공황 때 애널리스트였다가 다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 슌페터가 개인적으로 이제 가르쳤던 제자 중에서 이 존 본 윌리엄스가 있었죠. 이분한테 가르친 것이 뭔가 하면, 너 뭔가 인트린직 밸류, 내재 가치를 한번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했고, 작은 아이디어로 출발했습니다. 작은 아이디어는 이거죠. 젖소가 짜낼 수 있는 우유만큼의 가치가 있다면, 암탉이 낳을 수 있는 달걀만큼의 가치가 있다면, 기업은 받을 수 있는 배당금만큼의 가치가 있겠네. 그래서 그 유명한 디비던드 디스카운트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배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서 잉여 현금흐름 모델이 만들어졌고, 나중에는 자녀이익 모델이 만들어졌고, 그 모델 말고 또 상대적인 모델 해갖고 퍼나 PBR이나 EV/EBITDA나 뭐 이런 모델들도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갔죠. 근데 그 모든 식은 어디서부터 출발하게 되는가 하면, 식의 아버지의 아버지, 식의 할아버지에 해당되는 식이 바로 현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모델이라는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모델로 설명 가능한 것은 예금, 채권, 주식,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츠, 모든 밸류에이션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마치 중력을 발견한 것과 똑같죠. 자, 그러면 중력을 발견했으면 우리가 이 중력을 써먹어야 됩니다. 자, 중력을 써먹어야 되는데 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식은 이거 하나밖에. 저는 과학이 주는 가장 놀라운 힘은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은 자유를 주고 우리의 투자를 갖다가 편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파이낸셜 인디펜던스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과학과 이 결국 모델입니다. 저도 이 과학과 이 모델에 근거해서 좀 이제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볼 때 처음에 이 식은 정말 힘듭니다. 왜 힘든가 하면 외국인이 뭘 샀다, 이건 되게 쉬운 스토리죠. 근데 외국인들이 그걸 왜 샀을까를 분석해내는 건 되게 어려운 스토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식을 파야 되기 때문이죠. 이 식을 봐서는 여기서는 삼성전자도 나오지 않고 애플도 나오지 않고 테슬라도 나오지 않아요. 강남 아파트도 나오지 않고. 근데 이 식을 우리가 분해를 해봐야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서울대 박동규 시인, 박동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책을 정성 들여 읽으면 정성만큼 내용을 알게 되는데 당신이 게으르게 읽으면 느리고 애매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요즘에 이제 이런 나쁜 짓을 좀 하게 되는데, 그 네이버 같은 데서 좀 긴 기사 같은 걸 보면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 대충해서 올리고 빨리 댓글이나 봐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닌 건 당연히 아실 거고, 그러면 투자와 관련하거나 경제 경영에 대한 기사를 볼 때도 뭘 할 필요가 있는가 해요. 뭔가 정성들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 정성들을 읽을 때 머릿속에 이 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식이.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주식이 있다. 주식은 분자도 변모하고 분모도 변모하죠. 부동산 시장은 분자가 적게 변하고 분모가 좀 더 변한 편이고, 채권은 분자가 변하지 않고 분모가 변하게 됩니다. 분모에 있는 식은 금리죠. 금리. 자, 그러면 금리가 현재는 떨어졌습니다. 분모가 떨어지고 떨어졌죠. 떨어진다면 결국은 이 밑에 분모가 떨어진다면 현재 가치는 전부 상승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 가치도 상승하고 부동산 가치도 상승하고 그 다음에 주식 가치도 상승하는 것들이죠. 왜?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할인율이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걸 조금 더 이제 한번 더 들어가 보는데 주식에 들어와서 이제 요 밑에 부분을 보면 여기가 변동성이 큰데 할인율입니다. 할인율.
할인율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요. 자,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오면서 결국은 저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떨어뜨려서 R을 떨어뜨렸습니다. R을. 그런데 언제는 떨어졌는데 언제는 떨어지지 않은 적도 있죠. 즉 금리를 떨어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 적이 있고 금리를 떨어뜨렸는데 주가는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FRB가 액션을 했는데 도대체 언제는 오르고 언제는 오르지 않았냐. 이때 우리가 정성 들여서 식을 봐야 돼요. 식을 봐야 되는데 밑에 R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알게 되지만 R은 주식이 요구하는 수익률입니다. 주식이 요구하는 수익률은 보통 우리가 K라고 쓰는데 보통 이걸 KD 플러스 알파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이렇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살 때 사람들이 원하는 수익률은 삼성전자 채권을 살 때 원하는 수익률보다 약간 더 높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알파가 똑같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가 뭐가 되는가 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회사채 금리가 됩니다. 삼성전자 회사채 금리는 대한민국의 국채 금리에다가 부도 위험을 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들어온가 하면 RF 더하기 부도 위험을 CDS라 부르는데 뭐 그런 것들이 들어와요. 자, 그러면 CDS라고 하는 이 부도 위험이 떨어지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뭘 봐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면 제가 수없이 많이 이제 강조를 했던 부분들이 그래서 인데 제가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시장을 대응할 때 계속적으로 썼던 말이 뭔가 하면 하일드 스프레드, 하일드 스프레드, 하일드 스프레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주요했는지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가 미국 경제지표고 여기 들어와서 프레드에서 검색창에 하일드 스프레드라고 검색할 수 있죠. 하일드 스프레드. 저는 이게 이제 정성스럽게 책을 읽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하일드 스프레드를 검색을 했는데 이 스프레드가 올라간다 라는 말은 뭔 뜻인가 하면 여기 올라간다 라는 말은 이 밑에 얘가 올라가는 거죠. 여기가 올라가면 주식 가격은 떨어져야 됩니다. 주식 가격은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식을 놓고 보면 이 그림이 스토리로 보자면 이렇게 되죠. 스토리로 보자면 왜 이 하일드 스프레드가 주가와 반대 관계를 보이는가 하면 주가와 반대 관계를 보인 이유는 하일드 스프레드가 상승한다라는 말은 부도임이 커진다라는 말의 뜻은 부도임이 커진다라는 말은 뭐 최근 1년치만 하죠. 부도임이 커진다라는 말은 이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할인율이 커지게 되고 할인율이 커지면 주가는 빠지게 되죠. 그런데 3월 23일을 최저점으로 계속적으로 하일드 스프레드는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주가는 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임에서 이 3월 24일부터 주식을 사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하일드 스프레드가 떨어졌고 주식은 상승할 것이라는 식을 뭘 갖고 믿었는가 하면 이 수식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이 수식을 믿었기 때문에 하일드 스프레드 하나만 갖고도 이번 시장에 대한 대응이 훨씬 더 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이 수식을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 코로나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발생했어요. 그것이 홍콩 사태로 드러나게 됐고 최근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서로 대사관을 막니 마니 이런 것도 있었죠. 근데 그때 제가 되게 이제 주시해서 봤던 것이 결국은 다시 하일드 스프레드였는데 만약에 홍콩 사태가 터졌는데 이 하일드 스프레드가 그 당시 이 정도쯤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게 올라갔다. 그러면 홍콩 사태를 자본시장에 참가한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심각하게 여기고 있으면 그럼 홍콩 사태가 결국은 하일드 스프레드 상승시킨다면 이 스프레드를 상승시킨다면 그럼 당연히 그건 주가가 빠져야 되는 요인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일드 스프레드는 떨어지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을 매도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자, 두 번째는 위에 보면 분자입니다. 분자를 보통 우리가 경기 선행지수를 갖고 이제 찾는데 경기 선행지수 이것도 제가 이제 책에도 썼고 여러 군데도 설명을 했는데 미국의 PMI 지수라고 하는 걸 보죠. ISM Manufacturing PMI 인덱스를 보는데 이 PMI 지수가 이렇게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상승세로. 그래서 코로나 전과 비교해 보자라고 해도 코로나 전에는 이 정도쯤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값이 54를 넘어서고 있죠. 차트를 한 5년 정도쯤 차트를 놓고 보니까 최근에 한 20-30년 내에서는 상당히 큰 폭이고 보통 올라가면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여하튼지 지금은 이제 플러스죠. 이게 플러스라는 것도 좀 되게 신기한 건데 그럼 도대체 이놈은 PMI는 뭐냐? 정성스럽게 읽어야 되겠죠. 네이버 검색창에 PMI라고 칩니다. PMI 지수라고 치면
제조업에서 생각하는 경기 동향 지수인데 50 이상이면 확장이라고 설명을 한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지표는 구매 관리자가, 그러니까 밸류체인상 기업에서 구매를 하는 팀이 있죠. 구매를 하는 팀은 구매를 하면 생산을 하고 세일즈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 뭔가 하면 그 앞으로 세일즈가 일어날 거다, 매출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그 전에 생산에 앞서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 대한 숫자가 많다면, 자, 현재 미국의 지표는, 이게 지표가 54.2죠. 54.2.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100명의 사람한테 전화를 한 거죠. 자, 당신 경기 좋다고 생각해서 구매를 늘릴 거냐? yes 한 사람들이 100명 중에서 54.2명이라는 거죠. 1000명 중에서 542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전체로 봤을 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 지수가 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죠. 저 지표가 2달 전부터 좋아졌네. 2달 전부터 좋아졌다는 말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발표가 난 게 지금 약속이 밀렸는데 7월 1일 날 발표 났어요. 두 번째는 8월 3일 날 오후 2시에 발표가 났죠. 그럼 우리는 최소한 8월 4일 정도쯤 되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는 지표를 볼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현재 보니까 분자는 상승하고 있고 분모는 떨어지고 있으니까, 분자는 상승, 분모는 하락이라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오르고도 올라야 되겠네. 그래서 현재는 모멘텀이 나쁘지 않구나.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저는 모델이 주는 가장 좋은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델이 주는 힘. 자, 두 번째는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라는 것은, 이번에는 한번 부동산 갖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자, 부동산을 갖고 설명하는데 보통 우리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 금리죠. 모기지 금리. 그래서 모기지 금리라서, 모기지, 미국에 30년짜리 모기지 금리가 있습니다. 미국이 현재 제로금리가 됐는데, 제로금리였던 적이 예전에는 2008년도가 제로금리였죠. 근데 그 당시랑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지표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 여기 있었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미국 모기지 금리는 5%가 넘었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얼마가 되는가 하면 3%가 깨져서 2.99죠. 그러면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현재 이 금리가 역사적인 최저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모멘텀이 나빠야 될 이유가 없죠. 왜? 임대료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분석을 할 때도 저는 동일한 이런 지표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뭐 누구는 샀네, 누구는 팔았네, 뭐 외국인이 샀네, 뭐 50층은 어떠네, 30층은 어떠네,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봐야 될 자료는 너무 많아지는데, 너무 많은 자료를 보니까 의사결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표를 보는 데 있어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딱 두 가지인데, 두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성실함이 필요하다. 성실함. 근면하지 않고 성실함이 필요하다. 제가 옛날 책에도 썼죠. 열심히 살지 말고 잘 살아야 된다. 잘. 그래서 모델 베이스드 하다면 저는 그게 좀 쉬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모델 베이스로 보면 일단 일이 확 줄어들어요. 확 줄어들고, 두 번째는 이 식을 좀 이제 그 진지하게 하나씩 정성 들여서 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식이 쌓인다, 경험이 쌓인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뭐 요즘에는 그 유튜버가 되니까 유튜브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료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누군 샀고 누군 팔았고, 또 뭐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해석을 해오죠. 그래서 뭐 전설적인 투자자로 불리는 A씨는 샀고, 뭐 B씨는 팔았고, 뭐 누구는 알고 봤더니 산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팔았고, 팔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샀고, 뭐 스토리가 넘쳐납니다. 스토리가 넘쳐나는데 이 스토리가 반드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사이언스 위에 스토리를 붙이면 강건해져요. 쉽게 말해서 내가 지식을 갖고 있는데 경험이 쌓이면 지식이 위즈덤이 됩니다. 날리지가 위즈덤이 되죠. 근데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없이 스토리만 계속 쌓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못되게 말해서 마바라가 됩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는 건가 하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자기 머리로 생각을 하고 내 생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과학자가 되고 마바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8월 5일 투자로 자유로워지기에 대한 얘기였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